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붕어찜님은 스몰 토크 할 때는 부끄러우신 분이고 이야기 시작하면 거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찜님. 네. 아이고, 오늘도 여전히 힘이 없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이러시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고 나서는 강력해지실 거잖아요. 근데 매번 엄청 떨려요. 근데 붕어찜님도 진짜 뭐 한 캐릭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딱 통일되는 주제는 없고 제가 이야기가 혹시 짧을까 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약간 재물림의 위력을 볼 수 있었던 사건 두 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참 때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잊고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사실 제가 그 광복절 때 제 사연이 올라온 걸 보고 나서 서대문 형무소를 다시 갔다 왔어요. 거길요? 또? 근데 돌비님 영향력이 엄청나시다는 걸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왜요? 몇몇 분들은 막, 돌비 공포 라디오에서 여기 귀신 있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제가 말했던 그 스팟에 막 기웃기웃거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붕어찜님이 이미 다 이제 보내셨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고 오시네. 여기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과거에 있었다는 거지 지금은 아닌 건데 뭐 다른 그쵸. 심지어 존재가 네. 왔을 수도 있죠. 그 스팟 한 군데는 어떤 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막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신기한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 전에 거기를 이렇게 자세히 막 둘러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연가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좀 신경이 쓰이니까 그랬는데 거기 이제 전시실 중에 사진이 되게 많이 붙어 있는 방이 있거든요. 네. 수감자분들 사진인데 제가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을 했어요. 그 시고문에 계시던 대장격 네 분 계셨잖아요. 근데 그중 한 분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뵀던 얼굴보다는 좀 더 젊어 보이셨어요. 왜냐면 그게 수감 막 들어왔을 때 사진이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후련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붕어찜님의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재물림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오늘 얘기도 네, 근데 그 사연을 아셔야 약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편식한 자 벌을 받을지어다. 좀 이런 느낌 아시죠? 네, 뭐 어떻게 해. 우리는 매일매일 업로드를 했고요. 편식을 한 죄 다르게 받아야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첫 시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을이라는 고양이를 구조하고 나서 돌순이가 모시던 저승계열 신과 저희 집에 계신 재물님과의 갈등에 휘말리면서 제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반드시 아마 첫 영상 내용을 알고 계셔야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고양이 할배 사연을 나중에라도 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진짜 레전드예요. 꼭 봐야 돼요, 이거. 그럼 이제 이야기를 진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때는 제가 돌순이랑 같이 살 당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을 가명으로 그냥 대충 수진이라고 부를게요. 수진이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완전 절친이었는데 그 친구랑 이후에는 각자 학교를 좀 다르게 진학하게 되면서 학업에 치이고 뭐 학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서로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막 예전처럼 보진 못했어도 집은 가까워서 그나마 좀 자주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저녁에 만나서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수다도 떨고 막 그랬는데 수진이는 제가 좀 영적인 걸 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본인이 그런 걸 보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 나름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무언가가 존재하긴 한다고 느낄 만한 경험들을 겪기도 했어서 그런지 제가 하는 말들을 믿어주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중학생 때쯤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는 수진이 옆에 지켜주시는 조상신 같은 그런 추정되는 존재가 같이 계신 게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수진이가 귀신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지켜주는 이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왠지 그걸 믿고 막 나갔다 괜히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게 내 탓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불안한 생각도 들었고요. 걔가 그런 성격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종종 들리잖아요. 그래서 조심을 했던 거고, 당시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조상신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인 경험을 몇 가지 했었다는 걸 떠올려보면 아마 수진이는 영안이 좀 트일 팔자였는데 조상신께서 옆에 계시면서 그걸 꾹꾹 누르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수진이가 좀 꿈도 잘 꾸는데 그게 많이 맞아 들어가고 또 되게 좋았거든요. 아무튼 수진이랑 잘 지내고 놀고 했는데 당시에는 왜 안 좋은 일들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생길까 하고 넘겼는데,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시기상 제가 돌순이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고부터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하루는 저랑 수진이가, 이거는 진짜 많은 에피소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일 뿐이에요. 저녁 때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서 핫바라도 하나씩 사서, 저희 집은 아니고 근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먹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놀고 있었어요. 예. 저는 당시에 내가 눈에 뭐가 자꾸 보이는 게 약간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다른 데로 신경을 돌려보려고 체력도 키우고 막 수영, 유도, 복싱, 주짓수 이런 거를 되게 쉴 틈 없이 좀 열심히 했던 상태였거든요. 제가 좀 여자치고 근육이 되게 잘 붙는 체질에 체격도 좀 있었고 그래서 수진이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 근처까지 놀고 나면 항상 데려다 줬어요. 그날도 다 놀고 놀이터에서 원래 데려다 주던 지점까지 데려다 주려고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가던 중이었거든요. 거길 질러가야 훨씬 빠르게 나가요, 단지를. 그래서 아파트 건물을 돌자마자 어떤 남자가 그 더운 여름밤에 마스크, 모자,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양쪽 손을 점퍼 주머니에 찔러놓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저희를 그냥 계속 응시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모기 안 물리려고 좀 옷을 많이 갖춰입고 나온 사람인가? 운동하려고 나온 거 아닐까? 그러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되게 겁을 먹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냥 돌아서 가자고 저한테 속삭이는데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편이라 뭐라고? 이러고 얘기하니까 답답했는지 저한테 낀 팔짱을 잡아 끌고 뒤로 돌아서 가더라고요. 수진이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촉이 되게 좋거든요. 저는 보이기만 할 뿐이지 촉이 좋은 건 아니라서 얘가 이러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따라갔죠. 근데 저희가 걷는 속도랑 맞춰서 비슷하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거리에 저희랑 그 모자 쓴 남자 빼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본 그 남자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다는 건 알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빙빙 아파트 단지 안을 저희는 지리를 잘 아니까 따돌리려고 해봤는데 돌면서 저희 뒤를 그렇게 계속 한 5분을 밟는 거예요. 그럼 저희를 따라다니는 게 확실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그 남자를 처음 마주쳤던 곳으로 돌아가서 주차장을 확 들어갔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중 하나 뒤로 재빠르게 가가지고 남자가 저희를 못 보게 허리 숙이고 그 차 뒤에 숨었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안 보는 사이에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일단 남자가 이쪽을 안 볼 때 차에서 차 사이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숨죽이면서 동태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휘파람을 불면서 차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저희를 찾고 있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빼꼼 내다봤을 때는 허리까지 숙여서 차 밑에까지 뭐 발이 있나 막 이런 걸 샅샅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완전 미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다행히도 차가 한두 대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었어서 멀리서부터 찾아야 되니까 저희 쪽까지 오는데 한참 걸릴 것 같이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차 사이를 이동하면서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주차장을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이렇게 휙 돌리면서 눈에 들어온 거라서 밤이었고 뭐 조명에 비춰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정확히 그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칼 같은 걸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약간 작은 잭나이프 같은 걸? 그래가지고 그걸로 거기 있는 차들을 약간 통통 치면서 아직도 저희가 거기 있는 줄 아는지 막 휘파람을 불면서 저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수진이 촉이 저희를 살린 거라고 봐야죠. 뭐 그게 열쇠였는지 진짜 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망가길 잘한 거니까. 그래서 수진이는 완전 겁먹은 상태로 어머니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해가지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진짜 잭나이프인지 열쇠인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직접 해를 당한 게 아닌데 이게 신고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하진 않았고요. 그 계기로 놀이터에서 저녁에 노는 건 안 하게 됐거든요. 예. 대신에 좀 대로변에 있는 카페를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장소를 바꿔서 저녁에 또 만났는데 그냥 저냥 잘 지내다가 수진이가 본인이 안 좋은 꿈을 꿨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수진이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엄청 힘든 일이 있었다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되돌아보기에는 그 꿈이 안 좋은 사건을 암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개인적인 얘기라서 이걸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제 입장에서는 친구니까 돕고 싶었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동시에 옆에 조상신께서 계시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그분께서 이렇게 모든 풍파를 막아줄 수 없다는 걸 알지만서도 이걸 좀 미리 어떻게 피하게 해주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힘든 일들을 수진이가 겪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어요. 이때는 본가에 제가 들어가 있을 시점이었고 여전히 돌순이랑 잘 지내고 있던 시점이에요. 불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냥 갑자기 기미도 없다가 그때 그 전에 수진이 옆에서 뵀던 수진이 조상신이라고 생각되는 분께서 제 방에 나타나셨더라고요. 형상이 머리가 백발이시고 비녀를 곱게 꽂으시고 모시한복 같은 걸 입으신 할머니셨는데 저한테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수진이를 진짜 아끼고 돕고 싶어 하는 거 안다. 근데 나는 너가 수진이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 너가 진짜 수진이를 위하고 잘 지내게 돕고 싶다면 너가 사라져주면 된다. 너가 수진이랑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저는 재물님이랑 돌순이가 모시던 그 저승계열 신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모르던 때인데다가 우비소년한테 시달리고 있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서럽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수진이랑 내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서로 힘들면 도와고 뭉쳐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앞뒤 설명도 없고 그리고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수진이가 없으면 난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울던 말던 그냥 딱 앞뒤 설명 없이 그렇게만 할 말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본인 후손은 아니니까 알 바는 아니셨겠죠. 그래도 저는 이유도 모르고 납득도 안 되니까 수진이를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좀 한참 있다가 제가 첫 시점 때 말씀드렸던 우비소년 사건 전부 끝나고 재물님께서 집에 왔다 갔다 하실 때였거든요. 그때 재물님께서 출타를 하고 계셨었는데 뭐 워낙 자주 말없이 집을 비우곤 하셨는데 그 틈을 타서 수진이네 조상신께서 또 제 방에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때는 처음 방에 오셨을 때는 좀 조곤조곤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때랑 다르게 좀 덩치도 크게 보이시고 완전 표정이 서슬퍼렇게 바뀌어가지고 너 분명히 내가 수진이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서 너 따위가 내 핏줄 인생 말아먹으려고 드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운이 센 분인 경우에는 그 기운에 제가 몸이 눌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오셨을 때는 춥지도 덥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진짜 분노하신 상태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추워서 막 몸이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때 이부자리에 누워있었는데 저를 막 꾹꾹 밟으셨어요. 막 거의 위에서 뛰듯이.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밟히니까 저는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실제적으로 아프고 이전 사건으로부터 아직 몸이랑 정신도 회복이 덜 된 상태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재물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집에 수진이네 조상신이 온 걸 아셔서 맞춰서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볼일을 다 보셔서 오신 걸 수도 있겠지만 재물님도 엄청 분노를 하셨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시고. 그러니까 저를 밟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께서 지내시는 공간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기운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거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진의 조상신께서는 저한테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만 재물님 오시고 나서는 바로 절하시면서 거의 고개를 땅에 쳐박고 막 돌돌 떠시더라고요. 재물님께서 변명해봐라 하시자마자 준비된 것처럼 진짜 술술 말씀하시기를 돌순이네 저승 계열 신이랑 재물님과 사이에서 제가 좀 피해를 입고 힘들었었잖아요. 그동안 저랑 수진이랑 만날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진이네 조상신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게 돌순이가 모시는 신이 제 곁에 어느 누구도 남겨두고 싶지가 않아서 벌인 일이었다. 그래서 그 어떤 큰 신이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소멸되는 한이 있어도 본인 후손은 꼭 지켜야겠고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엎드려서 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불경한 짓을 저질러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게 아니라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거 압니다마는 제가 없으면 누가 제 후손 지키겠습니까? 전 때문에 괜히 엮여서 그동안 수진이한테 힘든 일 많았는데 제가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승신이 소멸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사사건건 힘들게 할 텐데 저는 재물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저희 애는 누가 지켜주나요?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동안 저랑 만나면서 있었던 이상한 일들, 위험했던 순간들 이런 게 다 제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저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게 당시에는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모르겠어요. 그 조상 씨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여기까지 듣고 더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제 방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그 오밤중에 그냥 밖에 막 걸어다니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돌순이랑은 끝났지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내 인생에 흔적을 남겼구나, 진짜 더럽게 엮였구나 싶은 생각에 좀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수진이가 당시에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제가 느끼기엔 그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그 조상신 이야기한 것처럼 끊어내면 수진이가 나아질까 싶어서 제가 연락을 끊었어요.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하지만 SNS는 가끔 보거든요. 이제는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휴, 참. 이야기하면서 울컥할 때가 많아요. 그죠? 왜냐면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괜찮아요. 절대 붕어집님이 뭐 잘못하고 뭐 그런 일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절대. 네, 다 이런 죄책감 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니야. 절대 잘못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랬던 거겠죠. 왜냐면 그 시는 제 옆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길 바랬고 본인이 저지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책감을 갖길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때보다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남의 죽음을 보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내가 그 죽음을 먼저 봤는데 미리 얘기만 했어도 살릴 수 있었을까? 이런 죄책감에 괜히 시달리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고 내가 얘기 안 해서 죽은 것 같고 이러니까 괜히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봉어준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또 감정이 올라오시니까 또 그랬던 것 같고. 아,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릴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도 저승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원래 캠핑이나 차박 같은 걸 잘 안 가봤어요. 어릴 때는 집에서 그런 걸 취미로 갖고 계신 분이 없어서 접해볼 기회도 없었고요. 예. 특히 제가 모기랑 날파리를 제외한 다른 벌레들을 진짜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그런 야외 활동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남편은 혼자서도 캠핑을 갈 만큼이나 그런 걸 엄청 즐겨서 저랑 같이 살게 되니까 혼자 가기는 뭐해서 그런지 저도 같이 취미를 들이면 좋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캠핑에 있어서 좀 텐트를 친다거나 장작불을 붙인다거나 하는 그런 귀찮은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해주면서 제가 캠핑이랑 차박을 좋아하게 될 때까지 좀 도와줬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작전이 성공을 해서 지금은 저도 그런 활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저랑 남편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우리 뭐 어디 해남이나 놀러 갔다 와볼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바로 거기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풍경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시간 늦으면 차 뒤에 침대랑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냥 차박하고 돌아오면 되지 하고 무작정 출발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강화도를 진짜 좋아해요. 거길 되게 자주 가는데 거기는 먹을 것도 되게 다양하고 제가 시골 풍경이랑 맑은 공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원하는 거에 부합하는 지역이라서 제가 상당히 길친데 강화도에 다니던 길은 외울 정도로 익숙하거든요. 와, 예. 그래서 그날도 강화도를 가서 신나게 놀고 저녁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미 해는 완전 저물어서 깜깜해진 뒤였고 늘 다니던 길이니까 거기에 동물이 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조심하면서 천천히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남편이 느끼기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길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의 제 집처럼 다니던 곳이라서 중간에 빠지는 길도 없었는데 길을 잘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주변의 풍경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했던 게 거기가 원래 약간 다니다 보면 이쯤에 공장이 있겠다 하는 것까지 다 외울 정도로 저희가 잘 다니는데 아무리 가도 그 공장은 안 보이고 막 계속 논밭밖에 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밤이니까 주변으로 좀 쫙 퍼지면서 도로를 밝게 비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이 좀 퍼지다 마는 것처럼 이게 안개가 끼면 빛이 퍼지진 못하지만 빛이 물방울에 산란되면서 좀 잘게 깨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이 퍼지다가 가까이까지 못 오고 그냥 완전 어둠에 흡수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오늘 좀 이상하게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전에는 못 봤던 1층짜리 작은 오두막같이 생긴 백반집이 있는 거예요. 못 보던 거면 새로 생긴 데일 테니까 건물도 뭔가 새거인 티가 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치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엄청 허름한 그런 것도 아니었어서 마침 저녁도 안 먹은 상태인데 남편이 배고픈 걸 진짜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차를 세우고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식당이 되게 작았는데 한 6팀 정도 앉을 수 있는 자식 공간이고 그 신발 벗고 턱 올라가서 방석에 앉아서 밥 먹는 그런 식이었어요. 벽도 약간 황토벽처럼 흙벽이고 조명이 약간 어둡게 간접등처럼 달려있어서 여기 되게 분위기 특이하다 이러면서 들어가갖고 주문 받아주시는 분도 안 보여서 일단 그냥 들어가서 앉으니까 주문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메뉴판에 뭐 불고기 정식, 생선구이 정식 막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다 X자로 주문 안 된다고 표시돼 있고 기본 정식 하나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인당 거의 4만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39,000원? 막 이런데 이게 정식 하나에 4만원씩이나 하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남편한테 나가자 그랬는데 남편은 지금 당장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밤길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탐탁치는 않지만 그냥 음식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마저도 엄청 늦게 나오는 거예요. 나온 음식들이 오래 걸린 만큼 좀 맛있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둔 걸 그냥 대충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서 차린 것처럼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전자레인지라도 돌리면 됐을 텐데 왜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실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상한 건 일반 정식이라 그랬는데 나온 반찬들이 무슨 제사상에 올릴 법한 전, 나물, 잡채 막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가짓수는 되게 많은데 음식이 신선해 보이지도 않고 식당 안에 막 파리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져서 저로서는 음식을 거의 안 건드렸고 남편은 배가 많이 고팠는지 제 것까지 잘 먹더라고요. 밥 먹는 내내 그 음식을 갖다 주신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턱을 괴고 저랑 남편이 밥 먹는 걸 계속 빤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눈을 자꾸 피했는데 빤히 쳐다봐서 참다가 왜 그러세요? 이러고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참 후에 그게 왜 입에 좀 안 맞으세요? 들질 않으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좀 씁쓸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뭔가 시비 걸거나 그러시는 표정은 아니어서 저는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잘 안 먹는 게 뭔가 차린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좀 그러실 수도 있겠거니 하고 그냥 저 지금 배가 안 고파서요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뭐 맛이 어찌됐든 배부르게 먹었다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산을 하러 갔는데 카드를 내밀었더니 카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계좌이체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계좌이체도 안 된대요. 본인들은 현금만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두 명이서 8만 원을 내고 솔직히 말해서 음식 같지도 않은 그런 걸 받았는데 현금만 고집하니까 탈세하려고 저러나 싶고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그런 거에 좀 화가 많이 났는지 뭐라고 했거든요. 아니 카드가 안 되면 밖에 써붙여 놓으시던가 그럼 안 들어왔을 텐데 지금 현금이 없다 경찰 부르세요 막 이러고 좀 언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맹세코 욕이나 심한 말은 절대 안 했거든요. 남편이 좀 험악하게 생긴 편이라 조금만 언성이 올라가도 오해하실까 봐 밖에서는 둘 다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근데도 그 아저씨가 엄청 막 겁먹으신 것처럼 손을 덜덜 떨면서 목소리가 막 갈라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말씀으로는 왜 현금도 안 갖고 다니냐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소리 지르시고요. 그랬더니 주방 쪽에서 부인으로 보이신 어떤 아주머니가 뛰어나와서 죄송하다고 바깥 양반이 몰라봬서 그런 거다 진짜 죄송하다 용서해 주시라 이러면서 연신 허리를 숙이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하다고 그러시고 용서해 주시라는 것도 좀 과하긴 하지만 저희가 신고할까봐 그러셨다고 쳐도 몰라봬서 그랬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너무 별로고 솔직히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긴 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음식을 먹었으면 값을 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약간 인정에 호소하듯이 한 번만 화 가라앉히고 돈 내고 넘어가 주시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여기서 장사 2번 다시 안 할게요. 앞으로는 절대 눈에 띄지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랑 남편은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진짜 금방이라도 막 눈물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덜덜 떨면서 사과하시니까 저희가 진짜 이 정도로 뭐라 하진 않았는데 싶으면서 되게 당황스럽고 우리가 너무했던 지점이 있나? 싶은 생각에 어조를 부드럽게 하면서 지금 저희가 현금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막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현금이 없다니까요 하면서 지갑을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현금을 안 뽑아서 다녀요. 삼성페이가 핸드폰에 있는데 굳이 뭐 사실 카드도 안 들고 나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갈 때나 좀 카드 정도 챙기는 거지 현금은 그래봤자 뭐 1, 2만 원밖에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 5만 원권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값 계산하고 남는 거죠. 아주머니 아저씨는 막 그렇게 그러고 계시는데 저희가 딱 지갑 내미니까 안에 5만 원권 2장이 있잖아요. 상황이 이상해졌으니까 이게 사람 된 도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냈죠. 먹은 거는 한 8만 원도 안 되는데 죄송한 마음에 5만 원권 2장 내고 거스름돈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내다가 며칠 후에 강화도를 또 갔거든요. 네. 이유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강화도를 좋아해서 되게 자주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거기로 이번에는 낮에 다시 가보자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갔던 길 그대로 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봤던 그 풍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다니던 길 그대로 뭐 이쯤 어디 있던 공장도 정상적으로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 백반집이랑 지붕이 똑같아 보이는 원두막 같은 구조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나무는 썩어서 좀 기울어져 있고 바닥은 막 마루가 약간 내려앉은 줄도 있고 거미줄에 먼지가 막 뽀얗게 쌓여있고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방치된 지가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와.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이러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서로 방금 봤어? 저 우리가 밥 먹었던 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거든요. 둘 다 뭐에 홀렸던 게 아닌가 하면서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날 저녁에 저희가 딱 집에 돌아오고 나서 재물님께서 뭐 명상하고 계시다 갑자기 저희 들어오자마자 너희 아무데나 나다니지 마라 이러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평소처럼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이야기해 주시는갑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부부랑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근데 비슷한 경험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게 그 공통적인 내용이 좀 음식이 차갑고 신선하지가 못하고 반찬도 무슨 막 제사 음식 같은 게 나오고 식당 내부는 관리가 안 된 채로 좀 너저분한 상태래요. 그리고 현금만 받는데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너무 불쾌해서 한 경험이 신고를 하려고 한다거나 먹고 탈나서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려고 그 식당이 있던 자리를 다시 돌아가 보면 식당은 흔적도 없다거나 아니면 아예 폐가나 막 다 쓰러져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 한 군데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완전 랜덤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게 나랑 남편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보통은 영적인 경험을 해도 한 장소에서 그러지 이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재물님께 여쭤봐야겠다 했죠. 근데 그때가 마침 재물님께서 출타하시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기다렸다가 한 경험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뭐였는지를 여쭤봤거든요. 재물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를 옮겨보자면 너희가 이상한 경험을 했던 그 날은 귀신의 기운이 강해지는 만월이었을 거다. 그리고 저승에서는 노잣돈이 부족해서 저승에 들어갈 수 없는 망자가 노잣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근데 망자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홀려서 본인들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라도 팔아서 노잣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마침 너희가 어쩌다 그 식당에 흘러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뭐 입에 안 맞냐면서 씁쓸하게 쳐다보시던 아저씨도 그렇고 진짜 죄송하다고 다신 여기서 장사 안 하겠다고 하시던 아주머니랑 저희가 뽑은 적 없는 현금이 지갑에 들어있던 것까지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하기로는 재물님 말씀은 아닌데 지갑에 뜬금없이 돈이 들어있던 게 아마 재물님이 재물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냥 상황을 모면하게끔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재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당신의 기운이 묻어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귀신들도 다 저희를 무당 같은 걸로 알았을 거래요. 그리고 돈을 설령 안 내고 쨌다고 하더라도 어찌하진 못했을 거라고. 근데 그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막 과하게 죄송하다고 하셨잖아요. 행동이 좀 이상하면서. 네. 근데 재물님께서 엄청 큰 분이신데 그런 분의 기운이 묻어있는데 이게 본인들은 저승에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라도 노잣돈을 벌고자 하는 거면 문제가 없잖아요, 원래라면. 그러니까 무당이면 이걸 그냥 지나쳐주는 게 정상이고 도리래요. 걔네가 장사하는 게 뭔가 불법적인 일은 아닌 거니까. 네. 근데 저희는 무속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일반인이라 하기에도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영안이 트여있고 하니까 멋동으로 네.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마 애초에 무속 길을 가시는 분이었다면 그 이상한 풍경의 도로를 진입하지도 않았겠죠. 근데도 저희가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생각은 했겠지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감히 저희를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겠다고 들어온 이상. 네. 근데도 현금을 받겠다고 하신 거는 그 아저씨께서는 본인 부부가 저승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노잣돈이 꼭 필요해서 아마 간절함에 그냥 공포를 누르면서 대든 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노잣돈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라면 약간 필요 없는 뒷돈 같은 거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허락했다는 건 그냥 뒷돈을 챙기고 싶은 부패한 저승 관료들의 입장인 거고 사실은 그 귀신이 사람을 홀린다는 것 자체가 악의가 있든 없든 그냥 장난만 치고 놓아주려고 했던 거라고 할지라도 벌받을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지. 네.
네, 그래서 재물님께서 그냥 오셔서 다 쓸어버리고 호통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재물님 말씀으로는 그냥 그 망자들도 결국에는 부패한 저승 체계에 고통받는 미물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승에도 제가 이런 부패가 표현을 쓴 게 있어? 아니라 진짜 네. 미물이라고 하셨어요. 한낱 미물일 뿐이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냥 노잣돈을 대신 주신 거래요. 저희는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데 돈이 있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든 생각은 뭔가 본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손수 차려 올린 제사 음식을 본인이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장사하고 있었다는 게 짠하기도 하면서 괜히 저랑 남편이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좀 방해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괜히 미안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얘기 듣고 강화도였잖아요. 근데 네, 근데 시들무에서 강화도가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저 들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귀신 보시는 분들이 좀 특히 어디 좀 많아요 했을 때 뭐 강원도도 있었고 강화도도 있었고 굉장히 좀 다양한 곳들이 있었는데 강화도도 아무래도 좀 그 영적인 분들이 갔을 때 뭔가 느끼시는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섬이다 보니까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모르죠. 뭐 저는 갔을 때 어떤 뭔가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붕어찜님. 근데 저는 제주도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던데요, 저는. 아, 제가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어서 가면 보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주도에 그 천백도로 있어요. 천백도로. 네. 거기에요, 거기. 거기가 저는 야, 갈 때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강하냐, 음하냐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튼 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뭐 갈 일이 있으시다면 돌배님이 말씀하신 곳이 여기구나 하면서 보다가 그럴만하네 느낀다면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붕어찜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붕어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이승과 저승이 중간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승에서도 있을 것이고 이승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또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붕어찜님이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붕어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붕어찜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도 귀신 이야기가 될까요? 하나는 약간 사람 공포 같은 이야기고요. 네, 하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뭔가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네, 짧은 이야기라서 두 개를 준비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현실 공포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가 남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됐을 때 겪었던 일이래요. 그때가 여름방학 때여서 당시에 어울리던 친구 둘이랑 집에서 같이 놀기로 했대요. 그래서 뭐하고 놀까 하다가 친구가 남편네 집 바로 옆에 4층짜리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빈집이 됐다고 거길 가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 장소니까 자기들만의 아지트로 삼을 생각이었대요. 마침 친구가 그거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본인이 미리 사전 답사를 해봤다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 안다고 자신있게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니까 남편이랑 친구들은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거기가 당시에 재건축하려고 살던 사람들을 다 내보낸 빈집 상태여서 입구랑 이렇게 들어갈 법한 곳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냥 입구로 들어갔지만 거기가 막혀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남편네 집이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약간 경사진 곳에 지어져 있는 상태여서 2층에서 바로 옆 빌라로 뛰면 그 4층 창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였대요. 엄청 바짝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셋이서 글로 갔죠. 그리고 빌라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해서 신나게 내부 탐사를 시작을 했대요. 4층에서부터 호실을 하나하나 훑으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빈집이니까 가구도 없고 먼지가 좀 쌓인 상태이지만 별건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계단이 쭉 있고 계단에서 층을 들어갈 때마다 중문이 하나씩 그 도어락 같은 것처럼 잠금이 있고 이렇게 쭉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3층 중문만 잠겨 있었대요.
그래서 거긴 패스하고 2층, 1층 이렇게 내려가면서 봤는데 2층에는 술병이나 뭐 라면, 과자 봉지 이런 생활 쓰레기가 좀 있고 1층에는 생활 집기류랑 그릇이랑 신발 뭐 이런 좀 사람이 산 것 같은 흔적이 좀 있더래요. 그래서 1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은 뭐 아까처럼 잠겨 있었고 그래서 구경을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건물끼리 바짝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해가 안 드는 구조여서 빌라 내부가 되게 어두웠대요. 그래서 이제 손전등이나 양초라도 갖고 와서 불을 붙여서 탐사를 재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집에 갔다 오려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엔 3층 중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뭐 누가 그새 열었나? 뭐 사람 들어오는 거 못 봤는데 이러고 호기심에 3층으로 들어가 봤죠. 예. 301호만 현관이 아예 활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 무슨 생선 썩는 비린내 같은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나면서 온 바닥에 페인트 같은 좀 찐덕찐덕한 액체가 깔려 있고 방문이랑 창문이 다 닫혀 있었대요. 유일하게 안방처럼 보이는 방 하나가 미닫이 문이었는데 거기만 열려 있고 다른 방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서 그 안방 내부가 바로 일자로 쭉 보이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불이 겹겹이 매트리스처럼 여러 겹이 쌓여 있었는데 사람이 눕고 그 위에 이불을 덮으면 이렇게 뻥긋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맨바닥에 그 사람 누운 형상처럼 볼록하게 솟아있고 그 위에 이불이 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페인트 같은 액체가 새어나와서 거실까지 적신 거예요. 대충 예상이 되시죠, 뭘지. 근데 남편이랑 친구들은 그게 어두워서 뭔지 모르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속닥거리면서 바닥은 신발이 쩍쩍 붙으니까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그 입에 손가락 대면서 쉿 하는 제스처를 했대요. 남편도 친구 왜 이러지? 하고 조용히 하고 들어보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남잔지 여잔지 구분은 안 가는데 방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이런 식으로 깔렸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남편은 뭐야 사람이 있나? 여기 빈집인데 들어오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이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도망가야 하나 이러고 긴장 상태로 듣고 있었대요. 근데 친구 한 명은 그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눈치 없이 큰 소리로 뭐가? 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이런 식으로 정적을 깬 거예요. 딱 그 소리 들리자마자 울음소리 멈추고 몇 초 후에 꽝 하는 소리 같은 게 나서 남편이랑 친구들 혼비백산해서 1층에 문이 잠겨 있었다는 생각이 없이 우다다 1층으로 내려왔죠. 근데 그새 문이 열려 있었대요. 각자 그래서 집으로 그냥 뿔뿔이 셋이 흩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우는 소리가 사람인지 귀신인지는 알 수 없어도 상황을 대충 봐보면 남편이랑 친구들이 2층이랑 1층을 탐색하러 내려간 그 사이에 누군가가 건물의 1층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3층으로 올라간 걸 거 아니에요. 301호까지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신발 바닥부터 해서 온통 무슨 꺼무티티한 오염이 묻어있더래요. 부모님께서는 너 또 시장에서 놀다 왔냐 이렇게 뭐라고 타박을 하셨대요. 그때 당시에 시장에 그 머리만 제거된 돼지를 해체하는 정육점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러면 피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돼지 피로. 거기서 놀다 와서 신발 이렇게 더럽혔냐고 막 혼내시고 남편은 거기 간 게 아니라 옆 빌라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옆 빌라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뭘 하고 놀았길래 그냥 시장에서 놀고 왔다고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넘어가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신발에 묻은 건 다 삐었던 거고 그 빌라 301호의 바닥에 온통 깔린 그 끈적하고 꺼무티티한 게 페인트가 아니라 피고 그게 엄청 냄새가 심했을 텐데 애기들이니까 그 진한 피 냄새를 처음 맡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생선 비린내인가 이러면서 들어간 것 같아요.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 지나고 좀 겁이 나서 바로 다음날 만나진 못하고 한 며칠 있다 한 3, 4일 후에 친구랑 다시 모여서 이게 저희는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지트를 포기할 순 없다 이러고 손전등을 들고 다시 탐사를 하기로 했대요.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그 4층 창문으로 들어가서 쭉 둘러보다가 친구 한 명이 문제의 301호를 다시 가보자고 했대요. 나머지 한 명은 싫다 그러고 근데 3명이니까 선택권이 남편한테 넘어온 거예요. 남편은 호기심도 있고 거기도 우리 구역으로 만들면 좀 넓게 우리 아지트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만약에 그때 사람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또 있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나오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갔더니 벽지며 장판이며 이불이고 싹 사라져 있고 수영장 냄새가 그렇게 나더래요. 근데 애들은 몰랐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락스 냄새라는 건 저희는 알잖아요. 락스 냄새가 나면서 환기하려는 것처럼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상태로 마치 방금 청소한 것처럼 창문이랑 모든 문이 다 열려 있더래요. 셋은 여기 있던 짐 다 어디 갔지? 그때 우리가 봤던 게 301호가 아닌가? 이러고 건물도 다 돌아봤대요. 근데 그때 봤던 그 방은 아니었고 없었고 그러니까 301호가 맞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누가 청소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만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이상해서 그냥 다시 4층에서 놀고 다음날부터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모든 틈새까지 아예 막혀서 못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가 며칠 후에 동네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실종되셨다고 부모님이 함부로 너네 나다니지 말라고 요즘 세상 흉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정확히는 그게 그 봉긋하게 솟아있던 게 뭐 인지 사람인지 아마 근데 정황상 씻을 것 같고요. 그게 뭐였는지 정확히 검증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가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 그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거든요. 근데 폴리스 라인도 없고 뭐 조사도 안 됐고 그랬던 거 보면 아마 미제 사건으로 그냥 묻힌 것 같은데 남편이랑 친구들이 그 장면을 본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이야, 이게 그때 어린 나이라서 그렇지 이거 만약에 성인이 봐도 엄청 섬뜩한 현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쾅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게 당시에 범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가 안 굳어 있었고 좀 쩍쩍 붙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했죠. 야, 첫 번째 현실 공포 이야기도 너무나 소름 끼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귀신이라기보다는 저승사자를 본 이야기인데요. 이게 남편이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온 단독주택은 아주 어릴 때 살던 집이고 이후에 청소년 때쯤 이사간 아파트에서 있었을 때 일이래요. 남편이 어릴 때 진로가 운동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빡세게 훈련을 받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한 5시부터 6시쯤까지는 꼭 TV를 보다가 스르륵 잠드는 그 위치에서 항상 낮잠을 잤대요. 근데 그때가 점점 날이 더워지기 시작할 쯤이어서 바람 들이쳐가지고 시원해지라고 베란다 창문이랑 현관문을 열고 바람길이 있는 거실에서 잤대요. 근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남편이 가위를 눌리는데 가위에 눌리면 몸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면서 목 아래로는 안 움직여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고개도 약간 누워서 막 양옆으로 90도 획획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볼 수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정수리 위 바로 머리맡으로 사람들 행렬이 그렇게 지나가더래요. 그 행렬이 검은 가세? 약간 빨강 파랑 섞여있는 돋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저승사자랑 약간 다르죠, 생긴 게. 근데 그 사극에 나오는 사도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은 키는 별로 안 큰데 등치가 좀 양옆으로 크고 키는 다 똑같대요. 그런 큰 사람이 행렬 맨 앞에 붉은색 책을 들고 있는 사람 하나, 중간에 사람들 행렬이 있고 맨 뒤에 2명이 따라가는데 허리춤에 칼집에 든 검을 차고 있는 사람 하나, 그다음에 검은색 포승줄을 든 사람 하나 해서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그 검은 포승줄에 무슨 사극의 죄인 묶듯이 허리 쪽으로 이렇게 팔 딱 붙여서 팔까지 묶인 사람들 행렬이 줄줄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같이 멍 때리면서 뭐 주변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갔대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게 한 달가량 거의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후 6시에 알람 울려서 낮잠 깰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행렬에서 남편이 예전에 알던 형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이랑은 집도 그렇게 멀지 않고 예전에는 좀 자주 놀았는데 그 형이 조금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면서 멀어지게 된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형이 거기 있으니까 남편 너무 깜짝 놀라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가지고 형 이러시고 불렀대요. 뭐 땡땡이 형 이러시고 불렀는데 형은 대꾸도 없이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앞만 보고 갔대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던 그 허리춤에 검을 차고 있던 사람이 남편 얼굴을 휘죽거리면서 내려다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진짜 너무 평범한 그냥 일반인이래요. 근데 표정이 엄청 기괴했다는 거예요. 눈은 무표정한데 그 가짜 웃음 있잖아요. 입만 강제로 웃으려고 하는 것처럼 목 근육까지 써가면서 막 억지로 아랫니까지 보일 정도 당기는데 남편이 그 표정을 따라 해줬거든요, 어제?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근데 저 그거 보고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아무튼 진짜 막 부자연스러운 그 표정으로 남편 응시를 하다가 알람이 울려서 깼대요. 그리고 잠에서 깨자마자 이게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한테 전화를 엄청 했는데 안 받아서 바로 그 형네 집으로 찾아가봤대요. 안 머니까. 처음 갔을 땐 집에 아무도 없고 뭐 나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였을까. 그냥 안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다.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집에 돌아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가봤대요. 그 사이에도 그 형 전화는 안 받았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안 좋은 길로 가면서 멀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좋게 죽은 게 아니다 보니까 주변엔 안 알리고 가족들끼리 그냥 조용히 장례식을 치러서 남편이 처음 찾아갔던 날에는 장례식 하느라 아무도 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남편은 무서워져서 당분간 거기서 안 자려고 노력하고 다른 자리에서 자다가 몇 주 정도 지나고 너무 못 참게 더우니까 거실에서 자긴 해야겠고 TV 보다가 그 자리에서 또 깜빡 잠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은 또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고서 아 큰일 났다 나 여기서 잠들어 버렸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또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누나를 굴리면서 지나가는 행렬을 가만히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이웃들끼리 왕래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인사는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알게 된 옆집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행렬에 같이 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죽은 아는 형 때 겪은 게 있으니까 아 이젠 어렴풋이 저분도 이미 돌아가셨겠구나 하면서 속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참 그렇게 그냥 멍 때리면서 그 행렬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맨 앞에 책 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손을 들어서 행렬 이렇게 딱 멈추고 남편이 누워있는 머리맡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또 그 기괴한 미소를 짓더니 책을 들고 막 뭘 찾는 듯이 뒤적거리더래요. 근데 남편이 딱 그때 직감적으로 느꼈대요. 아 저거 내 이름 찾는구나. 그래가지고 남편은 막 진짜 그때 덜덜덜덜 막 떨고 있고 근데 못 찾았는데 책을 딱 덮고 정색하더니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는 6시 알람 되기도 전에 깼대요. 딱 그 책 덮고 정색하고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억이 없었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땀에 쫄딱 젖어가지고 잠에서 깨고 다시는 그 눕는 자리에 얼씬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어떠신지 소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남편은 무소식이 희소식일 거야 이러면서 그냥 모른 체하고 별말 없이 며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웃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며칠 뒤에 듣게 됐는데 그게 그 집이 노부부만 사시는 집이었대요. 근데 할머니께서 거동도 불편하실 정도로 몸이 상당히 편찮으신 상태였던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케어까지 집에서 다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방 밖에서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방에서 혼자 나오시질 못하니까 발견이랑 신고가 늦었던 거고 며칠 안 나오고 나서야 주변 이웃들이 왜 안 나오시지 괜찮으신가 하고서 문 이렇게 두들겼는데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남편이 학교 간 사이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자는 일은 없었죠. 당연하게도. 네. 그런 일까지 겪었는데 아마 첫 번째 그 희죽거림이 너 여기서 자지 마라. 이게 산 사람이 봐선 안 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거기서 자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남편의 친할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영환이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 옆에서 시다라고 하죠. 그런 거를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환이 뭐 무당을 할 만큼은 아니고 뭔가 그쪽으로 딱 진로를 정하기엔 부족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관두시고 그거를 좀 떨쳐내보시려고 크리스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남편 집이 모태신앙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할머니께서 그렇게 좀 떨쳐내려고 시작을 하시고부터 그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환이 아직도 트여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께서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할 당시에 그 남편이 할머니 집에서 잠깐 얹혀 살던 시점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할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시는데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그 할머니께서 낮잠 주무시는 시간에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남편 방 안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가을이가 같이 있던 시점이고 제물님도 집에 계시는 시점이니까 제가 몸에 기운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할머니께서 그걸 느끼셨는지 제가 왔다고도 말을 안 했고 그 당시 신발을 방 안에 들고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나오시면 약간 조금 뻘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들고 들어갔는데 제가 안에 있다는 걸 아실 리가 없는데 자꾸 방 밖에서 약간 고개를 기웃기웃 하시면서 이상하다 뭐가 있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아유 뭐가 있어요 할머니 이런 식으로 좀 집에 몰래 데려온 느낌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너 뭐 주워왔냐 혹시 물건 같은 거 주워왔냐 아니면은 뭐가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예. 또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할 때쯤에 그거를 미리 아신 분이기도 하셨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을 하고 아직 그쪽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린 시점에서 남편 이름을 얘기하면서 땡땡이 올해 결혼할 것 같다. 집안에 약간 황금 복돼지가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막 새끼를 줄줄이 낳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아.
근데 아마 그게 재물림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영안이 아직도 트여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집에 왔는데 뭔가 싸하다고 계속 그러셨대요. 집이 더운데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좀 싸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런 일이 있어서 혹시 그런가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서도 걱정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 뭐 할머니 아무 일 없어요. 저희 다 잘 지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그 현관이랑 베란다 창 쪽을 계속 뚫어져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시더래요. 거실에 가만히 그 가운데 서셔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우리 장손한테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현관에다가 뭘 하셨는데 남편은 정확히 모른대요. 뭐 그런 거를 약간 그 크리스천 집이니까 그런 걸 별로 원치 않으시는 분위기니까 할머니께서 혼자 뭘 하셨는데 남편한테까지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 베란다 창에서부터 현관 쪽으로 가는 방향이었대요. 그 행렬이.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남편이 웬만하면 둘 다 문을 안 열려고 하는 거죠. 더워도. 근데 가족 구성원들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현관문은 뭐 치안도 안 좋다 이런 핑계 대면서 닫아놨대요. 남편이. 그럼 베란다 창은 열려있고 현관문은 닫혀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란다 창에서부터 들어오는 행렬이 남편 눈에는 가끔씩 보이는데 그 행렬이 베란다 창에서부터 들어와서 현관문에서 막혀가지고 닫혀있으니까 거길 지나가질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 줄이. 그런 경험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이게 할머니께서 뭐 영안이 아무리 있으신 분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쪽에 그렇게 깊이 종사하실 정도로 그런 분은 아니셨었기 때문에 그쪽 무업을 관두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관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로 저승사자가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신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럴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아니, 이렇게 떠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하늘로 네. 저승길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사람이 사는 집을 관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나 그러니까요. 싶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집주인인데 왜 집주인한테 거기서 누워서 자지 말라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랬는지 예.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붕어집님 맞잖아요. 네, 그렇죠. 애초에 공중에 뛰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높이 있게 내려다보면서 아, 그래 난 진짜 하늘로 간다 좀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야 오늘 붕어집님께서 또 두 가지 이야기를 너무나 또 맛깔나게 이거 봐요. 이야기 시작하면 확 사람이 변해.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수많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세요. 붕어집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붕어집님 이야기 첫 번째 고양이 할배 편 안 보신 분들 진짜 미쳤습니다. 그건 꼭 보셔야 돼요. 왜 여기서 재물림이 나오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첫 번째 고양이 할배 편을 봐야 됩니다. 이분이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